그러면 제2부 빼앗긴 베이징의 봄을 시작하겠습니다. 빼앗긴 베이징의 봄은 그 등소표 개방을 한 지 14, 15년 이후에 됐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그 전제 정치가 완전히 해소되지도 않고 뭐 해소될 듯한 조짐도 좀 있고 뭐 그런 과정에 있어서 결국은 다시 원위치로 회귀하는 듯한 그러한 과정을 얘기하는 장입니다. 1980년대 전 세계 냉전의 막바지에 공산권 인민의 소중한 교훈은 뭐였냐? 레닌주의 국가체제는 공산당 일당 독재의 반민주적 전체주의로 귀결되었다. 사회주의 명령경제는 경제적 궁핍화를 불러오고 공산주의 인간론은 개인을 말살하는 노예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구체적으로 사람들의 그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6장 웨이징성의 벽, 민주장의 선지자.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1978년 이때 우리가 말하는 이제 벽보가 붙기 시작했어요. 대자보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북경의 남서쪽에 가면 지금은 거대한 쇼핑센터가 있는 C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C단에 벽이 있었어요. 그 벽에다 갖다 이제 붙이는 겁니다. 웨이징성이라는 사람이 그 벽에다가 이제 붙였어요. 뭘 붙였느냐? 민주냐 독재냐? 민주냐 새로운 독재냐라는 제목으로 대자보를 붙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민주장의 영웅 그러면 웨이징성. 웨이징성은 나이도 많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동물원의 정기기사였어요. 베이징 동물원의 정기기사였는데 그 부친은 상당한 당 고위 간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그 덕분에 홍위병에서도 대천련이라는 그런 그 거대한 교류 남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선전선동 공산당 홍위병들이 선전선동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해서 이 대천련 운동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회의를 느끼고 이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구나. 이걸 느끼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스스로 이제 이런 그 민주장의 영웅이 됐는데 덩샤오핑이 얼마나 꾀주머니가 있는 사람인가 하면 자기가 총서기가 된 이후에 1979년 1월에 미국을 방미했어요. 미국을 갔어요. 카트 대통령을 만나서 뭐라고 제안했냐? 내가 베트남을 쳐줄게. 미국은 깜짝 놀라면서도 속으로 너무 기쁜 거예요. 왜? 미국은 거기서 패배를 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베트남을 쳐주겠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언론에서는 뭐라고 이 사람을 칭했냐? 민주를 옹호하는 개방적 지도자. 뭐 이렇게 방송도 했어요. 그런데 진짜로 돌아오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인민해방군 국외사단 40~50만 명을 베트남 북부 지역에 3개 도청을 12개 도시를 함락해버렸어요. 그리고 싹 빠져버렸어요. 치고 빠진 거죠. 왜 이런 명분이 있었냐? 그 당시에 베트남은 러시아의 후광을 얻고 캄보디아를 찝쩍거렸거든요. 인도 차이나에 맹주가 되려고 하려는 걸 말하자면 이제 홍구멍을 내주는 거죠. 덩샤오핑이. 맹주는 뒤에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때 중공군이 6만 명, 베트남군이 3만 명 이상이 사망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독재자들이 즐겨 쓰는 민주. 이거는 주체가 인민이 아니라 공산당이라는 얘기죠. 민주장 운동의 세계사적 의의는 웨이징성이 시대의 벽에 그렇게 대자보를 붙임으로써 자유의 물결과 민주에 대한 그 언론 표현의 자유가 세계 만방으로 퍼져나갔었던 거예요. 그래서 타이완, 프라하, 바르샤바, 모스크바 등의 민주의 열풍이 일기 시작한 겁니다. 후핑의 봄. 표현의 자유. 후핑이라는 사람은 젊은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1979년에 일시적으로 법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자치구마다 자율적으로 인민대표를 뽑기로.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공산당에서 정해준 사람을 찬반만 표시한 선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선거에 나가서 학생대표로 당선이 됐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염을 토했냐? 표현의 자유를 누린다고 모든 것을 다 얻을 수는 없지만 표현의 자유를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 이렇게 해서 그 말이 아주 이때까지 회자되고 있는 겁니다. 후핑은 계급 천민이 왜? 부친이 국민당 중앙정치학교 우등생으로 졸업했었거든. 그래서 공산당에 살려고 투항을 했는데 처형당했어요. 이 사람은 스스로 상간벽제 하반이 돼가지고 거기서 혼자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사색할 기회를 얻었어요.
현재 중국의 자생적 자유주의자 하면 이 후핑을 우리가 일컫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민주선거를 사후에 무효화하는 극한 조치를 취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민주화에서 당선된 유명인사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뒤에도 한번 서술을 하지만 마오쩌둥 때 뭘 했어요? 백화제방. 마음 놓고 얘기하시오. 마음껏 논리를 펴시오. 그리고 지식인 55명을 홀랑 잡아가 버렸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덩샤오핑도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제8장 지식인의 힘 기억하고 기록하라. 공자께서는 지식인을 큰 짐을 지고 먼 길을 가야 하는 짐꾼의 비유를 했는데요. 문화대혁명 10년사라는 것을 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옌자치와 그의 부인 가오가오. 이 두 사람이 문화대혁명 10년사라는 걸 써가지고 그 문화대혁명 10년 동안 일어났던 그 어마어마한 사건과 그 치욕스럽고 부끄럽고 거짓스럽고 뭐 이런 모든 일들이 기록된 것이 영어 일업으로 번역이 돼가지고 문학의 참상이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중앙사회과학원 정치학 연구소 소장을 역임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89년 육사 사태 때 수배령이 내려가지고 홍콩으로 경유해서 파리로 망명을 했죠. 왕노수인은 인민일보 부편집장을 역임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후야방이 당서기를 할 때 주재회의에서 마오쩌둥을 정면으로 비판한 사람이에요. 문혁은 마오 주석이 친히 일으키고 이끌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게 역사 결의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 내용이. 그다음에 이 정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이 사람은 홍색기념비라는 글을 썼는데 이 홍색기념비는 어떻게 해서 출간되게 됐느냐. 자기 원고를 쭉 모았던 거를 여행하는 오스트레일리아 부부한테 그 원고를 맡겼어요. 그리고 내가 나중에 망명을 하면 되찾는 걸로. 근데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홍색기념비라는 건데 그 홍색기념비가 왜 특이하냐. 자신이 직접 그 홍위병에 가담을 했을 당시에 광시자치구 우시안현 자치구에서 군대 무장 민병대가 다수의 적인들, 말 인민의 적이죠. 인민과 반대는 적이죠. 그죠? 적인들을 살해해가지고 인육을 먹었어. 이런 기록이 이 정이라는 사람이 남겼어요. 옌자치를 다시 한번 보죠. 옌자치의 빛, 우상을 깨다. 옌자치는 이론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나중에 이제 철학의 길로 갔는데 자기가 이론 물리학을 전공하고 철학의 길을 하다 보니까 유물변증법이 과학적 진리가 아니라 정치 이론인 게 명확히 이제 인식이 됐어요. 왜냐하면 문혁 시절에 파사구라고 그래가지고 네 가지 낡은 걸 전부 깨버려라 하는 게 낡은 사상, 낡은 문화, 낡은 관습, 낡은 습관을 깨부셔야 한다 이랬는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낡은 사상이라고 말을 해. 그리고 그 말한 게 인간이 광속을 넘어설 수 없다는 그거 이론은 틀렸다. 여러분 틀렸습니까? 그래서 1979년 후야오방 주재의 이론공작 대토론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간부 및 영도자 직무의 총선제 폐지. 이때 바로 이제 제 2번 연임 이상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게 법률에 들어갔어 이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2018년 3월에 시진핑이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헌법에 명시하는 최고 지도자 임기 제한을 삭제했어요. 암흑시대의 옌자치는 이성의 힘으로 어둠을 물리쳤던 계몽철학자이라고 우리는 보는 거죠. 후세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제 니홍린의 반자유화를 비판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이 10년 동안을 1981년부터 20년 동안을 반자유화의 그런 시대로 1기, 3기, 4기로 나눠가지고 본 건데 이 사람이 그 가장 특징적인 거는 사상운동이라는 열쇠말로 중국 공산당의 통치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다. 이런 거죠. 팡리지의 별. 이 팡리지는 일명 중국의 사하로프라고 부르는 사람인데요. 이 팡리지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중국 과기대 부총장까지 한 사람인데요. 부총장을 하면서 인민대표에 출마해서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2번이나 당적을 박탈당했어요. 이 사람은 연소 중국과학원 회원입니다. 그리고 핵무기 제조 사업에도 참여를 했어요. 1989년 1월 덩샤오핑 앞으로 공개 서신을 발송을 했어요. 건국 40주년, 오사운동 70주년, 프랑스 대혁명 200주년을 맞아 자유, 평등, 박애, 인권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웨이징성 등 모든 정치범을 석방할 것을 요구했어요. 부인도 인민대표로 선출이 됐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유명하다 보니까 부시 대통령이 1989년 2월에 방중했을 때, 중국을 방문했을 때 이 500명의 인사들을 초청해서 이 사람을 하고 연설을 부탁했어요.
이 사람이 안휘성 허페이, 거기 중국 과학기술대학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중국 베이징의 호텔에 와서 묵었는데 그 연설하기로 초청을 했는데 그날 밤에 공안이 들어서 가지고 가는 골목마다 다 막는 거야. 이 사람이 한 2시간에 배회하다가 결국 참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천안문 사태를 팡리지가 민주화 운동의 배후다, 흑수다 말이죠. 검은 손이다. 이렇게 지목을 해가지고 수배를 내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 대사관에 망명 요청을 한 거예요. 이 망명 요청을 받아들일 때는 미국 대사관도 이 사람에 대해 인지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죠. 아무나 가서 망명 요청은 망명 받아들이는 건 아니잖아요. 이 89년 이때는 고르바초프 대통령도 이제 방중을 했었고 굉장히 시끄러웠죠. 원래 천안문 광장에서 환영 행사를 하기로 했는데 대모대가 진을 쳐서 못 들어가고 공항에서 하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고르바초프가 우라지보스톡 선언을 했죠. 그래서 몽골, 동러시아, 아프가니스탄에서 군대들이 모두 철수를 했었어요. 1986년에. 89년 5.4 집회 이후 몇십만 명이 모였지만 5월 17일, 18일 양일간에 거쳐서 100만 명 이상이 천안문 광장에 운집을 해서 시위를 하고 했는데 그때 이미 인민군이 들어가서 철수를 해체를 요구했는데 이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 시위대하고 진압군하고 서로 내통이 돼가지고 뭐 밥도 나눠 먹고 우리 시체말로 하면 뭐 형님 아재비 했겠죠. 그래가지고 그만 이 사람들 전부 다 철수시켰어요. 그리고 굉장히 혹독한 훈련을 시켰다고 그래요. 다시 5월 30일 날은 천안문 광장 한복판에 석고로 만든 자유의 신상이 섰어요. 진압군의 일원이었던 천광의 증언에 의하면 6월 2일 날 탱크 무장병력이 투입되고 6월 3일 날 자정에 실탄 1인당 40-50발씩 지급이 돼서 지급과 동시에 발포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6월 4일 날 중국에서 칭 그러면 클리어라는 겁니다. 깨끗이 청소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장을 깨끗이 칭장 감행을 한 거예요. 오늘날 중국 안팎에서 뭐 내재적 접근을 운운하면서 이 내재적 접근을 운운하는데 포럼에서 언젠가 그 후단대학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떤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한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중국의 일당 독재를 미화하는 지식분자들을 향해서 중국의 일당 독재가 뭐가 나쁘냐는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팡리지가 울부짖듯 말하고 있어요. 바보들아, 중국 인민도 자유, 인권, 민주를 원한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런하의 팬. 이 우런하는 더 특이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 정법대학 문헌학 교수예요. 맨날 책만 보고 그냥 옛날 책이나 보고 혼자서 이렇게 즐겼던 사람인데 천안문 사태를 가만히 주시해 보니까 이게 내가 설 곳이 여기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6월 3일 점심께 베이징 대학에서 열린 애국 호혼 연석회에 참석을 했어요. 연석회에 참석해 보니까 홍콩 침례대학의 최일량 교수가 와 있어요. 그 최일량 교수는 누구냐면 타이완 출신의 노동운동가였죠. 이름, 직장, 직위 등을 수첩에다 최일량 교수가 메모를 하는 거예요. 다 참석한 사람들. 무언가 봤더니만 중요한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해요. 홍콩 인권단체가 향후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공안정국이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 집회 주모자들을 전부 다 연행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혹독한 벌을 내릴 텐데 이 사람들을 극비에 대탈출시키는 기획을 한 거예요. 미국 정보부 SIS하고 CIA하고 여기도 관여가 돼 있어요. 이걸 황작 행동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황작이 우리말로 하면 이게 누런 참새예요. 당랑은 사마귀가 매미를 잡으려고 싹 하는데 누런 참새가 그 뒤에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런하는 안년 도주 끝에 주하이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그 건너편 바다인 마카오로 4시간 동안 헤엄쳐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망명을 90년에 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우런하를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 사람은 1989년 6월 3일 15시 40분부터 4일 10시까지, 오전 10시까지 분단위로 기록을 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다, 학생들이 어떻게 죽었다, 어떻게 했다, 뭐 이런 막 기억을 했어요. 이 사람이 4일날 오전에 대학으로 귀환을 하면서 정법대학으로 돌아오면서 가슴이 뭉클하고 멍한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다 망가진 자전거 뒷바퀴 살에 오색 실로 묶인 머리 학동 한 단이 묶여서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던 얘기를 이 사람은 하고 있어요. 이 천안문 대학살의 과오를 인정할 경우 중공중앙의
통치 정당성이 상실되는 거죠. 85세의 덩사오핑이 잔혹한 대학살을 감행한 복합적인 이유는 시민을 진압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만은 아니에요. 당내 정병과 군의 변병을 우려했던 거죠. 예방하기 위해서. 군인이 좀 꿈틀거렸거든요, 사실. 그래서 중국에 가서 만약에 천안문 사태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면 중국법 심훈 자사죄에 의해서 잡아갑니다, 여러분. 싸움을 걸고 문제를 일으켰다 이거예요. 왜 진행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2021년 홍콩대 그 치욕의 기둥이 없어졌죠. 그거 높이 8m, 무게 2톤, 1997년 덴마크 조각가가 천안문 8주기를 기념해서 빅토리아 공원에 세웠던 건데 그 밑둥에 보면 육사 도살, 늙은이가 어찌 젊은이를 다 죽일 수 있으랴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결국 우런화의 패는 30년 세월의 역사의 사실을 밝히는 기록 전쟁을 치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13장 예술가의 혼, 권력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 예술가의 혼에 보면 옌정쉐라는 그 수목화의 대가가 중앙공산당 선전부의 명에 따라서 20년간 마오쩌둥의 초상화만 그렸어요. 그림자를 그리는 죄로. 그러다가 이제 80년 이제 아방가르트 운동에 이제 했다면서 작품 활동을 해야 했는데 작품이 자꾸 정치색이 있다고 그래서 89년 이후에도 12번이나 구속됐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의 대표적인 작품이 89년 6월 느낌표 4개, 티에난먼 느낌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사진 책에 있는데 이렇게 보면 그 핏줄이 이렇게 가고 글로 진물이 흐르고 어린 양이 서 있고 뭐 이런 그림이에요. 그 제목이 티에난먼인데 그걸 보면 분통이 터져요, 안 터져요? 그러니까 잡아가지. 그래서 이때 우리 시인 김지혜가 말했듯이, 김지혜 선생님이 말했듯이 정치 탄압에 맞닥뜨리는 예술가는 보통 풍자를 할 거냐, 자살을 할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보통은 시니컬 리얼리즘, 풍자로 돌아간다고 그래요. 대원군의 사진병으로 투입됐던 아까 그 총광이라는 사람, 그 사람도 현장을 목격한 사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다 화폭에 담으면서 예술가의 혼은 바람처럼 물처럼 자유롭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이에요. 이상 2장을 마치겠습니다.